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에 구조형 디자인 연구소 이거를 아키텍처 앤 스트럭처 포럼이라고 이름을 줘서요. ANS 포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월 포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김성희 수장님 자료부터 좀 보면서 강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좀 말주변이 없지만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사했던 건물은 여기 이 건물이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 이게 한 채예요. 전 그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붕 구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시는 분들이 마치 빌라나 아파트처럼 이렇게 한 채, 한 채, 한 채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고 살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집이 가장 원형을 갖고 있는 건물인 거죠. 이 집은 비가 새고 하니까 지금 싱글이거든,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 단열 이런 걸 해결했던 것 같고, 주인은 이 집에 살고 계세요. 이 집에 살고 계시면서 여기를 갤러리로 쓰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이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건설회사가 없었어요. 건설회사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수, 미장하시는 분, 그다음에 풍수 보시는 직원 이렇게 모셔서 직접 집을 지었거든요. 근데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건축업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직장사. 그러니까 다량으로 집을 지어서 파는. 또 하나는 그때 일제시대 때 인천에 들어왔던 일인들이 기거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집은 좀 특이한 게 나름대로 단열이 신경이 써져 있었어요. 보통 서울에도 예전 1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일본 분들이 자기 문화처럼 다당 형태로 집을 지었던 거예요.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외엽기, 기둥의 주 부재에 얼기설기 엮어서 흙을 붙이는 이제 그런 형태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동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주택의 방식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상 건물이 200여 대 거리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했었대요. 집을 이런 형태로 지어놓다 보니 한 집에서 불이 나면 이 전체가 다 소실돼 버리는. 그래서 실제 그 일제시대 때 신문에도 아주 큰 뉴스거리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 이후의 시대에는 건물과 건물을 각 집에서 50cm 1m를 이격해라. 그 가장 큰 원인은 화재였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집은 그런 거죠. 어떤 양질의 집을 짓고 남은 부산물의 건물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대형 건물을 짓다 보면, 그다음에 그 산에서 내려온 나무를 제재하다 보면 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부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재 치수도 잘 안 맞고, 심지어는 이곳은 부러져 버렸어요. 이 부러져 버린 부분을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는 단생이라고 구분철선이라고 하는 이 손으로 묶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나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 부재가 이렇게 힘받을 일이 없었어요. 여기에 새기둥이 있었거든요. 아, 그걸 빼버려서. 네, 이걸 빼버리면서 이 하중이 과해져 버린 거죠. 과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벽이었던 거죠. 과거에는 여기에 유리가 끼워져 있건 어떤 실의 구획이던 이런 부재들을 넓은 공간을 쓰면서 자꾸 없애다 보니 구조적으로 약해지니 이런 보강 부재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 번 보강 부재. 그래서 사실은 뭐 지진 한 번 나면 거의 뭐 무너질 그런 위험성 있는 건물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부재는 지붕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부재거든요. 이 사진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하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옥은 대들보가 지나가고 이 모든 석가래들이 힘을 받아요. 지붕의 힘을. 근데 하악 방식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재들, 저 뒤에도 보여줘요. 이런 부재들이 힘을 받고 횡재를 보내죠. 행으로. 횡재가 여기 가로 방향. 이렇게. 예. 왜냐면 이 횡재가 보내져야 이 구조들이 지붕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시옷자 보를 가로지르는 부재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옥은 대들보가 지나가고 이 종돌이를 받치는 어떤 오량보든 기둥이 서고 이 모든 석가래들, 요 부재들 있잖아요. 이 석가래들이 다 하중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강한 부재가 있고 여기 수직 방향으로 이런 부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중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하항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 일본 주택들은 대부분이 하항이에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일본은 이 부재가 정말 강해요. 이 부재가. 한국은 대들보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 부재가 강한 거죠.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 용어는 종돌이라 하죠. 지붕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재. 근데 이 부재를 높게 쓰다 보면 힘드니까 이 부재를 보내고 여기 이제 기둥들을 세워낸 거죠. 사실 이 구조 결구는 상당히 고약한 결구예요. 흔들리는. 어디 뭐 잡아줄 게 없는 애로우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아주 저급한 치목이죠. 툭 타서. 한옥은 여기에 양쪽에 엇갈리게 요초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구멍에 끼워놓는 방식이거든요. 일자가 아니라 엇갈리게 요초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는 그런 부재들이었던 겁니다. 이 부재들도 보면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않은 거죠. 대충. 그래서 많은 부산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보고 요 뒤에 보니 벽돌 보이잖아요. 이제 요게 옆집인 거죠. 그래서 옆집과 이제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 구조에서 여기에는 하항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기둥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행구재들이 연결되는 거는 기둥 위에서 연결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식 가옥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행구재가 중간에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모모트 제파품 4분의 1 쪽에서 이어지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요거는 이제 주목장 개념인 거죠. 이거는 어긋났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어긋나 버린 그죠? 거죠. 네.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저거를 어긋난 거를 잡으려고 하면 이미 변형된 상태에서 어긋난 걸 잡으면 또 다른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난 상태에서 뭔가를 해놓은 그 상태에서 저걸 잡으려고 하면 이 지붕선들까지 다 틀어지는 거죠. 이 어긋난 부재는 그냥 뒀어요. 그냥 두고 하부에 보강을 했습니다. 이 어긋난 상태를 잡다 보면 옆 건물에도 영향을 미쳐버리는. 이미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자라버렸기 때문에 집이. 그래서 보면 사실 한옥에서는 이 침묵 방식은 잘 안 써요. 얘는 그 메뚜기 머리처럼 생겼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끼워놓은 거에서 메뚜기장 비슷하게 해놨는데, 일본은 주로 이제 편백나무 종류, 향나무과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상당히 연해요. 그래서 이게 가공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소나무는 강도가 한 5배? 그 정도 돼요,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 침묵은 상당히 심해요. 예를 들면 금정전은 궁궐이잖아요. 궁궐에 석가래를 갖추고 있는 평방. 이 평방 뒤에 보면 톱자국이 남아있어요. 끝! 그걸로 끝. 한옥에는 그런 게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냥 툭 끊는 게 많아요. 그 다음 하나가 그 예전 전통 구조에서 가장 많이 썼던 공구가 톱과 자기였어요. 자기라고 하면 도끼처럼 생겼는데 방향이 반대인 거죠. 나무를 이렇게 찍어내는. 그러니까 도끼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날이. 그래서 날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호미처럼. 그래서 이거는 나무를 찍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목수 세계에서 가장 인건비가 셌던 거는 톱질하는 인고공이었어요. 그들의 톱질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목선을 갈라요. 더 이상 나무를 다듬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톱질하는 사람이 톱질을 잘못해 놓으면 대패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제 기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고공이 가장 힘든 직업이었고 상당히 중요한 직업이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자기로 끝낸 집들이 많아요. 보통 분들은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나무를 생각하면 대패를 이렇게 깎아서 면이 바르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찍어내는 그 자기 연장 가지고 현관문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교함이.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원 나무를 찍어낸 거예요. 저런 모양이 복잡해진 게 나무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접합부를 크게 가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메뚜기장은 이중 메뚜기장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약하니까 좀 더 짙게 결구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옥은 그냥 주목장으로 끝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끝이에요. 근데 여기 한 번 덮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잡아주는. 그래서 여기가 툭 끊어지면 나무가 빠져나오니 깊게 넣어서 꽂아놓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중 주목장도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아하니 이 건물을 주관하는 소위 말하는 사장, 건설회사 사장은 일본인이었는데 여기 일하는 목수들은 조선인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 보면 얘가 그냥 자기로 끝낸 겁니다.
나무 그냥 이런 나무를 찍어낸 거예요. 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라는 공으로. 그래서 방금 했던 이거고요. 이 부재가 힘을 다 받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올려져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새로 보강한 거예요. 이미 부재에 강성을 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 그러니까 트러스 센터로 짜낸 거죠. 결국은 속에 트러스 하나를 숨긴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실벽이에요. 이 한우 기둥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대나무거든요. 이 대나무를 이렇게 세로로 세운 다음에 여기 새끼줄로 꼬아요. 꼬아서 이렇게 흙을 붙이는 거죠. 여기 보면 새끼 보이죠? 새끼줄. 여기 이제 신벽이죠. 그래서 초창기 일본식 주택에는 이 신벽이 없대요. 그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학을 하시다 보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벽은 저희 나라가 이중 신벽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중 신벽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대나무열 보이죠? 저쪽에 대나무열 또 보여요. 그래서 이걸 외역기라는데 외역기를 이쪽 반대편에 엮고 나서 흙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보면 날똥처럼 동글동글한 흙이 있죠. 이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북충유리, 공간 쌓기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단열에 대해서 단열재가 없던 그 시절에 많이 썼던 방법인데 가끔 한옥을 철거하다 보면 여기서 왕겨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쌀을 조정하고 나면 꼭대기.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뭐 스트로폴이나 이런 게 단열재를 대신하지만 과거에는 단열재가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서 왕겨가 나오게 돼요. 이 안에. 그래서 막 쏟아져요. 막. 그래서 여기는 나름대로 추위를 고려하는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이런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허투루게 보면 별거 아닌데 이 신벽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속에 공기층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했던 일이었고 안동 쪽에 보면 좀 뭐지 권위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민감하고 권위 있는 건물 가면 이 이중 신벽이 있습니다. 이걸 신벽치기라는데 이런 게 있죠. 이건 이제 전체적인 구조 틀이었는데 내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중받는 부재는 이 부재이고 얘는 그냥 잡아주는 색부재 정도. 너 오지 마, 너 오지 마 하는 색부재 정도. 참고로 이 인천에 가면 근대문학박물관 보면 옛날 그 있을 때 참고로 썼던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다양한 격구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정말 다양한 격구들. 목구조를 한번 보려면 거기 가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제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종돌 있잖아요. 여기를 강력하게 보내버렸을 거예요. 얘가 강력하면 쳐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벽을 밀 일도 없는 거죠. 얘가 너무 강력해서 얘가 너무 강력하다면 이 지붕이 쳐지면서 이렇게 휘잖아요. 근데 여기만 이랬으니까 이 벽도 물러나겠죠. 당겨오던가.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종돌을 아주 강력하게 쓴다면 사실 이 부재들이 쳐질 일이 없다면 그런 고민을 좀 해봤었죠. 누수가 있어서 나무도 많이 썩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그거였어요. 옆집인데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잖아. 근데 정 교수님 여기서 고민을 하셨죠. 이거 막장이 그렇고 열어놓지 그렇고 여기 신백 견적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대부분이 주변의 건물들은 H빔으로 보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목조 건물인데 나무로 보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문들이 서 있잖아요. 여기에 다 기둥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붙었었던 거죠. 여기도 예전에는 벽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홈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두 제거해버리니 이러고 비춰진 거죠. 그렇다고 기둥을 세우자니 또 그렇고 이 벽도 결국은 철거 대상이거든요. 이것마저 철거해버리면 정말 이 2층 하중을 받아낼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둥을 세운 건데 이 기둥을 세우고 이 형부제를 보강하는 거는 대목이 좀 참가를 했었어요. 한옥을 했던 실제 대목이 참가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진 보면 바닥 높이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바닥 높이는 이만큼. 그러니까 예전에 살다가 이제 새로운 구글 방식이 생기면서 또 바닥을 깔고 여기 영업하는 사람이 그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또 바닥을 깔고 그래서 바닥이 계속 높아졌던 거고 그렇다 보니 목재 기둥은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썩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둥을 교체했는데 이 부재를 껴넣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벽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벽이 보면 앞에서는 한 부재이지만 뒤에는 이런 부재가 붙어 있어요. 이 부재와 이 부재의 조합입니다. 한 부재를 끌 수 없으니 집선을 해낸 거죠. 우리 그 부재목처럼.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게 두껍게 가면 헤비해지니까 이 부재를 어떻게 갈까 고민했는데 사실 여기에 축이 커지면 구조적으로 좋은데 자꾸 이 산정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목재, 철판, 목재, 철판이에요. 그러니까 철판은 상당히 인장력이나 전장력이 강한 부재고 근데 또 철판을 보여주긴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투바이 그 구조목인데 이런 부재죠. 이 부재 여기에 철판을 붙이고 또 이 부재 철판 붙이고 이 부재 그래서 보기에는 나무로 보이지만 이 볼트들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와 철판 관계 저 볼트로 당기면서 서로 이제 마찰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 들어가는 철판을 저는 일반 철판을 쓰라고 현장 소장을 계획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나무한테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습이 철판을 부식을 시키잖아요. 그럼 철판이 높을수록 부착감이 좀 커지기 때문에 우리 철골 구조에서도 고력볼트 접합부 맞추면은 페인트 칠하지 않는 게 구조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수는 나름대로 철판이 높을까봐 갈바를 썼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실제 이제 여기서 보면 목재 철판, 목재 철판, 그다음에 이걸 잡아주는 이 부재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당히 큰 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힘의 역할에 철판이 yar랑거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휘는 거, 그걸 나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쩌면 합성도의 개념인데 그냥 나무만 합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철판이 이렇게 철판들이 끼어 있는. 그리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 철판 있잖아요. 와샤라고 그러는데 이 와샤가 원형을 만들기 힘들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철 툭툭 잘라가지고 구멍 뚫는 게 편했는데 현대는 이렇게 네모 안 쓰죠. 그냥 동그랗게 나오죠. 근데 이게 제가 좀 그게 빠져 있었나 봐요. 얘는 오래된 집이니 이 사각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고 구하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했어. 근데 교수님 오셔가지고 동그란 거 안 하나 제가 사실 목수들이 이 틀어지는 것도 신경을 좀 쓴 거예요. 보통 목수들 하면 탁 맞추죠. 근데 이거를 좀 난잡하게 가보자. 나름대로 좀 고민했었는데 왜 힘들게 이걸 했나 운영하면 되지. 그래서 좀 많이 그 순간 좀 아팠습니다. 이 부재는 이 나무를 간통하고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무를 따내기 때문에 하중이 그대로 나무에 전달되는 거죠. 보건축을 보면 기둥과 이 행부저가 접합하는 부분에 과거에 이 형태는 주먹장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을 따지면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목수들이 이거를 파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어깨턱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들 때 그냥 두면 힘든데 어깨에 올리고 가면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중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목수들이 어깨턱은 보통 한 치 정도만 하거든요. 단치. 그러면 15mm에서 30mm 정도만 이 턱을 걸어요. 그 주먹장은 너 어디 가지마 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조선시대에 와서 모든 격구들은 이제 어깨턱을 바꿉니다. 목수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한옥에서 제일 문제가 여기였던 거죠. 이 기둥과 목재가 만나는데 얘들이 단면 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파먹어버리고 남아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막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턱을 만드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보이네요. 살짝 홈이 들어가고 얘가 홈에 파여 있어서 얘는 서로 잡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합성도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겹터. 그래서 이 부재의 역할은 기둥과 기둥을 그냥 잡아주는 역할, 서로 엮어주는 역할.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부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나 넣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2층 구조인데 1층을 바닥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1층과 2층 한 번에 일체화를 시켜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재는 임시예요. 임시로 작업을 해야 돼서 있던 부재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그냥 러프하게 철판으로 맞코팅을 했어요. 아까 그래서 부재인 거죠. 지금 2층에 내려서 이 부재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2층까지 간통해서 올라옵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옆집, 이거는 이제 목재로.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개구부 하나 보이잖아요. 아까 최초 사진에 제가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건물 보여줬잖아요. 글이 연결되어 있어요, 집주인이. 그래서 그 집은 여기까지가 2층인데 여기에서 그 집 가락으로 쓸 수 있대. 이제 이거는 이거 보이네요. 나무, 철판, 나무, 철판, 나무, 철판, 나무.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고 이 부재들은 서로 기둥을 유지시켜주는 부재. 이렇게 구조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민했던 게 채가중이 처음부터 고려가 좀 됐었어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이분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결구들은 좀 재밌는 결구들이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주인이 사는 집. 그래서 아까 그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면 이런 다락 공간이 하나 생겼고 여기는 계단이에요. 주인이 올라올 수 있는 계단. 그래서 여기는 그냥 게스트 형태로 아마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상당히 재밌는 작업이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기 기둥이 하나 썼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이 2층을 부숴가는 이 뼈대를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벽에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계단 때문에. 네, 계단이 있습니다. 네, 그걸 자르다 보니 여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섹션 포터 하나 세웠죠. 교수님께서 거기 로프 감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리컷인데 이 모든 자재는 일본에서 배 타고 건너왔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 기본 도면이 되면 이분들 구조까지도 풀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어떤 결구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처음에 자재가 들어올 때 철물까지 접합이 되어죠. 그래서 철물을 끼고 이건 핀 커넥션이죠. 이거는. 그래서 볼트를 쪼는 게 아니라 드리프트 핀이라고 해서 이게 표면이 그 거칠거칠한 핀이 있어요. 딱 닫히면 안 빠지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철판이 속으로 삽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혀 있는 거죠. 여기는 이미 처음에 올 때 이 부재에 철판들이 고정돼서 오고 꼽아서 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고 여기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주먹 구조를 쓰게 되면 실제로 단열을 하고 안쪽에는 또 뭐 기대나 뭐 하게 되고 닫게 되면 비에 젖으니까 뭔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집을 짓고 나면 나무는 안 보이는 거예요. 기껏 그래도 이게 이 부재들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뭐 여기 단열재 들어가고 외벽에 뭐 칼라강판이나 뭐 스타코나 이런 마감재가 붙어버리면 목재 존재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재를 한번 살려보자. 이 집이 지어지는 게 볼 수 있게 하자. 근데 이제 두 가지였는데 보통 한옥은 밖에서 보여주잖아요. 기둥도 밖에 있고 이러는데 그랬더니 고질적으로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목재가 비를 맞으면 썩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안으로 드릴까? 이 고민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조 도면에서 4cm를 안쪽으로 다 목구조를 밀었어요. 4cm를. 왜냐하면 이 부재가 12cm예요. 120mm. 근데 이게 석고보드로 뭔가 마감을 했을 때 하다못해 1cm라도 보여야 이 부재들이 보이잖아요. 그 마감을 반대로 계산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단열 두께만큼. 참고로 이거 하루에 절반 거예요. 이게 하루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지구까지 3일. 상당히 빠른 속도인 거죠. 그래서 이 부재들은 나중에 다 노출된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기둥 커넥션이에요.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온 기둥에도 하부에 철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꽂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구멍에 핀을 탁 꼽으면 일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네모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네모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다음 층까지 올라가는 부재에 대해서 표시하는. 우리도 이제 구조들을 그리다 보면 보통 기둥이 사각형으로 그리잖아요. 거기에 X표가 되는 데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있거든요. 이 기둥은 다음 층에는 이 기둥이 없어.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1층 장선이고 여기 이제 계단식인 거죠. 이 부재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아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던 부재가 이거예요. 2층에 기둥들이 서 자리들이. 그래서
이게 산목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산모가 편인데 이거는 나중에도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이제 방바닥 미장을 하고 여기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바닥 미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물이 발생하는데 그 물이 나무에 젖으면 너무 흉측해서 위에 좀 많이 흔들었어요. 그 물이 안 흐르게 하려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처음에 썼던 기둥이잖아요. 이 부재들은 소위 말하는 서양식 목조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부재들이 보면 턱 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감을 했을 때 요 기둥들이 사이에 여기 보면 단차나죠. 이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석고보드 마감을 했을 때 이 기둥이 사이에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반대에서 그려 들어온 거죠. 최종 마감에서 반대로. 그래서 그거는 일본에서 오고, 이 작업은 어차피 단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벽이어서 이거는 현지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뼈대는 중목 구조고 기본적인 벽들을 형성하는 것은 서양식 목조 주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를 목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편의상 중목과 경골목 구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골인 거죠. 그래서 중목은 이 기둥이 모든 하중을 받아내는 구조이지만 서양식 목구조는 이 새기둥들, 이 새기둥들이 일정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문 개구부가 커지는 부분은 여기에 강력한 나무를 하나 보내거든요. 헤더라고 그래서 보역화를 해주는. 근데 여기는 이제 굳이 이미 중목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재는 그냥 어떤 하주공과는 관계없는 단열을 하고 마감할 수 있는 바탕밖에 안 되는 그런 거죠. 이제 보이시잖아요. 전 사진은 여기 이렇게 목재에 기둥들이 서 있었는데 이제 이 기둥만 보이는 거죠. 이 큰 부재들만.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는 소위 말하는 메인 구조들인 거고. 여기 보면 여기 홈 보이잖아요. 여기에 찰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뚫고 나가서 핀. 그래서 이게 중목구조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한 이런 것 공간들. 사실 이런 건 없어도 되는 벽이잖아요. 중목의 즐거움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뻔한 거죠. 저 안에 나무가 있을까?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집은 3층 건물이에요. 여기 지하 있고, 1층 있고, 2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바닥이 낮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주방은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방바닥은 여기에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물은 정말 작은데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중목구조에서 하부를 한 줄 지나가는 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초와 이 건물 전체를 이어주는 부재. 그 부재 토대가 있었는데 어차피 서양식 목조주택이면 하중은 중목이 작지만 사실 하부 쪽에 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경골 목구조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경골 목구조가 기초와 건물을 일체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대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미 경골 목구조, 그러니까 서양식 목조주택도 기초와 건물을 아주 긴밀하게 결속을 하거든요.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진 때문에. 그래서 그 부재를 여기에 다 썼어요, 이런데. 그 부재를. 그다음에 이거는 김미경 씨 집 주택. 여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부재들은 제재소에서 기본적인 치수를 가공해 온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일식주택 거기에 참가했던 대목이 같이 참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전통교구 방식이죠. 이렇게 주먹장을 따서 꽂아놓는 전통교구 방식. 여기는 이제 부재 어떻게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목수는 한쪽에서 이걸 계속 가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립이 시작됐는데 여기 하부의 이 벽은 경골목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봤던 중목 구조에서는 기둥들이 다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재를 여기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경골목 구조를 건 다음에 이렇게 이걸 귀틀이라는데 귀틀을 건 거죠. 이건 홈 파져 있잖아요. 이 홈 속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목조주택은 철물로 고정하는 방식이라면 여기는 홈을 파고 끼워 넣는 방식이었던 거죠. 여기 보면 가공된 홈들이 다 보이고 이건 2층 바닥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고민했던 게 그거였죠. 자, 그래 어찌됐든 간에 이 벽이 단열도 해결하고 마감을 위한 바탕
만들어내고. 근데 소형식 목조 주택도 그 자체로서 구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둥을 세고 이런 부재를 좀 아껴서 얘들을 좀 혼나게 한번 가보자. 보통 이제 일본 기둥은 120, 1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로도 이미 구조는 충분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 부재 사이즈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커야 좋아요. 예를 들면 일본식 주택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나무과잖아요. 강도가 얘는 다글라스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중에 가장 강한 나무예요. 캐나다에서 수입한 다글라스인데 약간 작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는 5배 이상인 거죠. 근데 이 기둥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부족각은 아니에요. 너무 빈약하면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서양식 목조주택의 뼈대를 만드는 목수가 참가를 하고, 그게 이제 한옥 목수가 참가를 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도면은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세개 치수가 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도면은 미리단이잖아요. 근데 이 목구조는 캐나다 유럽 쪽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애들은 피트 단위를 써요. 몇 피트, 몇 피트, 하프, 쿼러 이러면서 일을 해요. 근데 이 목수는 한옥 목수잖아요.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장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다 필요 없고 미리로 통일하세요.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누구는 1피트, 2피트 뭐 쿼러 마이너 하고 있고, 누구는 한자, 두자, 한 푼, 두 푼 하고 있고, 누구는 몇 미리 하고 있고, 상당히 재밌는 현장이었어요. 의미가 좀 있었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해더라고 그러죠. 목구조는 개구부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부재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런 부재가 지나가 버린다면 굳이 필요 없는 부재. 이게 이제 모든 홈들이 다 파져서 이제 끼워놓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모습이에요. 그 우리 감독님에서 봤던 기둥 쪽으로 날아가는 보가 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턱 하나 빠졌죠. 이렇게 턱 하나. 이게 어깨턱이에요. 그러니까 이구부재랑 가면 얘가 이렇게 할려를 갈 수도 있고, 얘가 빠져나와 버리면 얘는 화진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이 하나가 탁 어깨처럼 걸려 있는 거죠. 이 역할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래서 어깨턱은 상당히 중요한 구조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마감 단계인데, 교수님하고 처음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죠. 나무가 밖으로 노출되면 썩어서 싫고, 근데 나무를 기껏 지어놨는데 덮치고 뭐하고 하면 보이는 거는 도배소 꼬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내부에 이런 부재들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여기서 시작이 됐던 거고, 여기는 이제 보통 각재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휜재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보면 왔던 자재가 이런 자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면만 가공을 해봐서 이렇게 필드 사이즈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결구를 보면 좀 다른 게, 여기는 이렇게 끊겨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부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끼워지고 끝나는데 이 부재가 있어요. 쭉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부재가 필요 이상으로 이미 강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단턱을 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끊어지면 얘는 캔티리버 역할을 못 해주잖아요. 사실 얘는 캔티리버예요 지금. 그럼 뭔가 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없애려고 이 부재가 뚫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재는 크기 때문에 한 3분의 1의 얘를 따버린 거고, 얘는 약한 부재잖아요. 3분의 1만 홈을 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놀지 않게끔 서로 엮여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재들은 그냥 쭉쭉 가는 애들인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 공간이 떠 있는 거고, 어떤 애는 올려 태우는 방식, 어떤 애는 위에 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툭을 따서 꽂는 방식, 두 가지가 쓰인 거고, 여기 보면 원래 이 부재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 부재 하나가 너무 행하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옷걸이 산지예요. 이 나무 2개가 만들어진 나무입니다. 한 부재가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자재들 중에 쓸만한 애가 마침 2개 있어서 옷걸이 산지로 이어놓은 건데, 이 강성이 상당히 강해요. 실제로 상당히 강한 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재밌었던 게 요거죠. 세 부재인데 이건 어떤 받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얘가 4개면 안 돼요. 딱 3개니까 가능한데, 이 부재는 여기에 엄청 강력하게 돼 있고, 얘도 이 바닥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얘를 슉 하나 띄워놓은 거죠. 근데 이게 4개가 되면 좀 이렇게 출렁거리겠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옆구리 산지 모양이 있고, 아우,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사실 옆구리 산지도 더 길게 가거든요. 근데 부재가 이게 다여서. 그냥 이 나무는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노에서 한 15일 정도 강제적으로 말려서 나오는 나무거든요. 시간이 없으니 이었었는데 의외로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재는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이쪽에서 말 그대로 끼워 밀어넣는 거죠. 이런 거는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그 정도 같아요. 좀 재밌잖아요. 이제 이 계단도 다글라스인데 이걸 주문 생산한 거죠. 옹이 없는 부분만 추려서 이미 그 강제적으로 건조를 시키고 해서 들어온 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었잖아요. 얘가 그냥 가는 이유. 여기에 기둥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관통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약하니 요만큼만 따냈고 얘는 강력하니 많이 따낸 거죠. 그래서 그냥 기둥 없이 캔틸러브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얘가 나오는 애들이 쭉쭉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걔를 엮어줄 하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 말라고 이거를 잡아줘 얘가 하나 딱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부재들 보면 옹이 하나도 없죠. 이거는 주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문짝도 주부재 홈을 타서 진행을 했던 거고, 이 부재는 구조적으로 사실 없어도 되는 부재인데, 이건 디자인적인 게 디자인적 효과가 있는 이 부재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둥이 섰을 때 이렇게 나가는 데는. 그 다음에 이제 익선동은 많이 가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익선동에 산브록을 지나오면 호텔 많은 데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주렇게 이 집에 하나 살아남았어요. 지금 보면 이 부재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부재도 크고, 보면 기둥도 또 꽤 실해요. 처마도 겹처마. 그러니까 처마가 두 겹인 거죠. 이런 집인데 저는 이 집이 원래부터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뜨거운 집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일제시대 때 지금 한옥마을 아시죠? 일동 한옥마을. 남산 한옥마을. 네. 그 건물도 또 옮겨온 건물들. 그쪽에다 옮겨온 거죠. 그러면 뭔가 어마어마한 강제 철거가 있었다. 강제도 뭐든 철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쓸만한 가옥으로 옮겨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집을 사서 옮긴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잘 보면 인간데 이 갯돌도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 격의 건물을 누가 짓겠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헐값에 사온 거죠. 뚜렷게 철거되는 집을. 그 집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집단 거주하시는 집을 꽤 많이 줬었죠. 그러니까 일제 시절에 공장이 생기면서 거기 일해야 되는 일하신 분들이 기거할 곳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이 철거들이 돼요. 한옥들이. 그 부재인데 상량문이 있을까 막 찾아봤는데 보통 한옥에 위에 상량문이라고 쓰잖아요. 몇 년 몇 월며칠 집이 지어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이 페인팅이 돼 있잖아요. 니스 페인팅이 돼 있는데 아주 재밌게 페인트를 녹여냈죠. 황약품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깎아버리면 그 묵소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도 이 집에 대한 역사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좀 아쉬웠어요. 뭔가 좀 기록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이제 카페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이 집은 정말 그렇죠. 한옥인데 여기 이제 한옥 지붕 이렇게 내려왔을 거잖아요. 거기 슬레이트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런 한옥들을 이걸로 슬레이트로 덮어놨네. 이게 뭐야 이게 환상밖에 했는데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해놔서 나무가 안 썩었어요. 만약에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이 집의 기와도 제대로 된 기와가 아니에요. 사이즈도 다 달라요. 그래서 기와도 엄청해요. 만약에 저걸 씌워놓지 않았더라면 이 집은 많은 부지들이 썩어버렸을 거예요. 이게 천만 다행인 거죠. 이렇게 과하게 해놔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불 때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때는 거를 부뚜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궁이와 부뚜막은 느낌이 좀 달라요. 치사를 하는 게 있으면 부뚜막이고 그러니까 솥을 걸고 밥을 할 수 있는 게 부뚜막이고 여기는 불만 빼죠. 이걸 함실아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불을 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은 난방이 되는 방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옥 보면 다 난방하는 줄 알잖아요. 안 그랬어요. 대청은 난방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구두를 깔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팻마루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 불을 뗐던 공간인 거죠, 과거에. 근데 보면 기둥은 이미 썩어서 테이프로 감아놨고,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에는 목재장선이 깔려있는 대청이었는데 이게 살면서 현대화되면서 이제 난방 코일에 따라서 바닥 난방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털어내면 바닥 난방이 돼 있고 그 안에는 그 옛날 구두를 깔았고 구들돌의 흔적이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색 질감을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이게 니스를 칠해놨는데 좀 그렇잖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칙칙하고 좀 그렇죠. 이 문짝들은 상당히 이쁜 문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나 고민을 좀 했었고요. 보면 여기는 거의 빠져나갔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어깨트 캐년이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깨트 캐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냐면 작은 타일이 있죠. 타일이 있고 얘들은 그냥 얼기설기 막아놓은 거예요. 옛날에 이거 부엌이었어요. 부엌이었던 곳을 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직 타일이 남았다. 여기까지가 옛날 부엌이었던 거예요. 이 공간만큼이. 그러니까 이 방에는 구들돌이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부엌에서 부들 때니까. 그럼 여기에는 솥이 걸려 있었겠죠. 이건 아궁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지금 예전 방 높이는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뭐였냐면 야 바닥을 낮추면 어떻게 되지? 그럼 훨씬 개방감이 있지 않아? 이제 이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긁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부엌을 메꾸기 위한 폐기물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구들돌들은 나중에 마당에 깔았어요. 그리고 이게 도시화되면서 옛날 건물이 망가진 큰 이유가 도로 레벨이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땅이 이 마당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 이 집은 물이 모여드는 거예요. 안타깝게 사진을 못 찍었는데 요 주변으로 벽돌을 쌓아서 배수 드레인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보호백인 거죠. 우리 그 지하 건물 보면 보호백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냥 이게 여기가 땅 높이에요. 지금 이 정도가. 이 주변의 땅 높이. 그래서 보호벽을 만들고 단열을 하고, 왜냐면 이게 온도차 때문에 결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배관으로 모아서 어쨌든 도시를 흐르는 관은 낮게 묻혀 있잖아요. 그 관 높이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수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이게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이 사진이죠. 이건 제가 일부러 찍어놓은 거예요. 외엽기. 근데 여기는 수습방이에요. 수습. 그러니까 예전에 이 외엽기를 대나무를 썼던 집은 중부지방에서는 부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나무가 서식하는 곳이 차량 이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남북부에서 대나무를 사와서 서울에 대나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쪽 가면 이걸 쌀이나무로도 엮어요. 대나무는 상당히 이제 귀했었죠. 근데 여기는 옥수수예요. 그런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나무 부식된 건데요. 껍질은 이렇게 부식이 됐지만 그래도 압축가지고 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싶었던 거죠. 이쁘지 않습니까? 도립감들, 나무에 갈라지는 것들. 가끔씩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 뭐였냐면, 자, 지붕 하중을 덜어버렸어요. 이제 현대식이잖아요. 저 기아는 오히려 이 집에 무게만 줄 뿐인 거죠. 그래서 기아는 철거를 해버렸고, 이 지붕에, 이거는 이제 목조로 짠 거죠. 이 안에 단열재도 들어가고, 예전에 단열이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붕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기아는 다 철거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목구조로 이렇게 풀어서 짜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아까 그 사진하고 좀 다르죠. 이게 껍질 벗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껍질을 벗겨내면 이렇게 속살이 다시 나오는데 이거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 나무를 일일이 사람이 샌딩하는 기계로 민 거예요. 그다음에 썩은 기둥들은 이렇게 주먹장으로 연결을 해내고. 네. 그다음에 이부제는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부제가 들어갔냐면 여기가 빠져 있었거든요, 이 건물이. 아까 했던 어깨턱 부분이. 그래서 얘를 간통시켜서 이 부재를 받쳐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얘는 보잖아요. 이 부재 이름은 뭘까? 소가 나오는 새끼는 소새끼잖아요. 송아지. 걔는 강아지. 그러면 도의 새끼면 도화지. 그래서 도화지라는 진짜 이름이. 공식용 이름.
우리 한식이나. 네. 그다음에 한옥에서 이 부재를 돌이라 하거든요. 이 부재, 가로로 가는 부재들. 아가들 돌이에요. 아가들 고경에 가는 걸 도리도리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부재들 재밌는 이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부재들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는 이 족구방 진짜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그러니까 있는 부재 가지고 최대한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 이 부재도 약하고 여기 큰 계곡은 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트러스 센터를 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지붕이 그래서 이 보트 하중을 다 줄여버린 거예요. 이 집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 교수님께서 경주에 한옥을 두 채 하셨는데 한 채는 뭐 보험 있는 집, 그다음에 한 채는 전통 교육구 방식이 있는데 그때 포항 지진 났을 때 그 두 집은 멀쩡했었어요. 뭐였냐면 한옥의 뼈대를 유지하되 벽들은 서양식 투바이 형태를 쓴 거예요. 근데 벽의 스터드를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세 칸에 하나씩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평벽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서양식 목재는 합판이 힘력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끝내야 될 사안인 거예요. 합판 힘력을 잡아주지 못해서 이거를 이제 스터드를 하는데 스터드를 세우다가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삐져놓은 거죠. 그래서 아마 경주도 버텼을 거예요. 어떤 크랙도 없이. 실제 한옥은 이 결구에서 상당히 약해요. 방금 봤던 이 보 있죠? 이 보가 이 정도 하거든요. 한 거의 60cm 정도 돼요, 높이가. 그러면 이 보가 이렇게 관통해서 이 보머리 있죠? 이 보머리 있는데 그러면 이 나무에 꽂히는 거는 얼마나 되냐면 성이 목밖에 안 돼요. 보기는 이렇게 큰 보인데 여기에 꽂혀 있는 거는 이거밖에 안 돼요. 사람 목 정도밖에. 그러니까 부러지는 건 맞나?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건물 해체해 보면 보가 안 부러져 있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횡력에는 정말 취약한 거죠, 여기 벽구가. 그렇다면 이 벽체 중에 일부가 그 횡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라이트하면서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가장 쉬운 게 작은 부재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트러스 구조잖아요.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제가 한참을 보다가 그냥 웃고 말았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한 거 있는 부재 가지고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껍질을 지금 벗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찍어놨죠. 예전에 리서치했던 형태와 나무의 그 천연색을 보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도료가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한옥의 취약점이 그거잖아요. 나무가 썩는다는 건데 얘는 딱 칠하면 나무가 안 썩겠는데 좋아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자체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속에서 썩는 거였죠. 오히려 나무는 자연스럽게 습을 이렇게 비가 오면 적더라도 다시 뱉어내야 되는데 이 니스를 칠하는 순간부터 이 안에 있던 습들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서 곰팡이가 쓰고 썩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 공사의 대부분은 이 껍질 벗기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또 전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 인프라가 없죠. 실제 보면 오래된 고택들이 다 이런 형태예요. 이거를 껍질을 다 벗겨내는. 이거 할 때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었는데 시끄럽다고 쫓아오신 분들이 이걸 보고 감동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네요. 그런 기분이 좋았죠. 막 먼지가 날리니까 쫓아왔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고생이 많네요. 이쁘네요.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게 원형을 찾아놨잖아요. 이제 이런 보강들을 할 때 해내고 뭐 그랬던 거고 천정목 노출시키면 이쁘지 않습니까? 실제 삐딱이에요. 실제로 사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봤던 그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한옥 할 때 그런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원래 병목했던 거예요. 과거에. 근데 이 주투들을 노출시키고 여기서 이제 한남을 내려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높이가 확보가 됐고 상당히 시원해졌죠. 그다음에 결구들 구조들이 다 보이고 여기 이렇게 기둥도 띠. 그래서 얘 보면 이렇게 삐딱하죠. 나무가. 얘는 반듯한데 이거 현장에서 장난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삐딱하게 깎아놨던 거지 이 무게중심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불안해하게 하려고 일부러 후렸어. 이거 후린다 하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후린 거예요. 그래서 쟤는 기둥이 삐딱해요.
이제 그런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옥 하다 보면 이게 모던한 데이 잘 어울려요. 예전에 처음 한옥 갈 때 뭐 청사처럼 이런 거 먹고를 다녀봤었거든요. 진짜 근데 보니까 오히려 모던한 게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구들돌들이에요. 그 집에서 나왔던 구들돌들. 그다음에 이 돌은 그냥 땅 파니까 나왔어요. 절구통도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방을 메꾸면서 자기가 필요 없다는 물건들을 다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구통도 나왔거든요.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곳인데 그냥 기아로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집이 두 채거든요. 이게 한 채, 별채 하나. 근데 주인이 여기서 어렸을 때 태어난 집이라 애착을 갖고 오기 위해서 살아남은 거죠. 다 빌라들이에요. 익선동. 그다음에 여기가 방이 하나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걸 화장실로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아니다. 이걸 왜 화장실로 쓰느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연창들.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연창들인데 요 유리 뒤에 있는 거는 정말 우리 일반적인 그 시골에 비 새면 싼 지붕 덮잖아요. 강판으로 된 아주 싼 부재. 그걸로 갔는데 거기에 있던 기아를 이렇게 다시 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은 다 기아집인 거죠.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조심했던 게 그것은 모먼트였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게를 균형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뒤에는 가벼운 지붕이고 앞에 무거운 기아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강들이 있는 게 이 찬창이에요. 이 찬창이 이 도리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창 부재가 지나가면 얘를 서로 잡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 부재가 이 도리의 중심에 있어요. 그건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보면 이 라인이 이 기둥의 중심선이에요. 안 그러면 이 모먼트 값 때문에 붙을 수 없는 거죠. 중선제라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